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첫 번째 목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현재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집중하는 진짜 이유는 정가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정치가 아닌 수세기 전부터 예견된 계획입니다. 동양의 고대 예언서 정가록은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 군사기지 확장, 그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소개된 숨겨진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변과 공유해주세요. 정가록을 들어보셨나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이 예언설은 현대 세계 정세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정가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정치적, 지정학적 통찰력으로 가득 찬 고대 지혜의 보고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크게 변할 때마다 정가록을 펼쳐보라.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다. 이 문구가 단순한 우연처럼 들리시나요? 이 말은 수세기 전 정가록에 기록된 예언으로 세계의 강대국이 한반도에 먼저 주목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갑자기 세계 정치의 중심에 소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정학적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부터 예견된 운명의 실현일까요? 정가록은 현대 정치 분석가들이 간과하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고대 예언설은 동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패골의 흐름까지 예측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들 중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나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정가록의 예언은 말세에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G20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는 K-팝, K-드라마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가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대 예언자들의 경고가 현대 지정학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서의 큰 세력이 충돌할 때 동방의 작은 나라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한국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이 예언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갑자기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을까요? 왜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움직임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전략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입니다.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다라는 예언의 현대적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정세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가록과 고대 예언자들의 경고는 현대 지정학의 흐름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급격한 성장은 바로 이 고대 예언의 첫 단계가 현실화된 증거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부산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글로벌 강국으로의 변모, 한국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한국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인텔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으며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정가록에서 예언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40% 이상이 한국 기업의 제품이거나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산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기지입니다. 이 기지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 미국은 한국에 이토록 거대한 군사시설을 건설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십시오. 북으로는 북한, 서로는 중국, 동으로는 일본, 그리고 남으로는 바다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연결됩니다. 이 위치는 정가록에서 언급된 사방의 세력이 모이는 중심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미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팽창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한국 방위에 전례 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가록은 마지막 시대에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 패굴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관심은 그 예언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유럽과 중동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관심이 이제는 인도태평양, 특히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방위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에 이토록 집중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이를 억제할 전략적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접해 있으면서도 확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2024년에 출범한 새 정부 역시 한국과의 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배치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동서 세력의 충돌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이 예언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의 제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부터 예견된 시나리오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의 다음 단계,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다는 말에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다. 이 문구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해석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계 강대국? 역사의 흐름? 아니면 더 심오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예언의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정가록의 다른 구조를 살펴보면 말세의 징조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현재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이미 한국이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정세의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세계 정세도 악화되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면 세계도 안정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 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없었다면 세계 냉전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도 한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도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2025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려면 한국 경제의 동향을 주시하라는 말이 월스트리트에서 통용됩니다. 심오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항상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가져왔고
너의 전쟁이 주요 전당이 된 한반도는 서구 열강의 몰락과 일본의 부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미소 냉전의 본격화래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의 일부였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특별한 위치는 주목받아왔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샤머니즘이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종교적 지형은 영적 교차로로서의 역할을 암시합니다. 동서양의 사상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한국은 정신적 융합의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이황은 조선은 동양의 정신이 깃든 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종교학자들은 한국의 분단과 통일 과정이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2025년 현재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세계적 이념 대립의 마지막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김태형 교수는 한반도는 항상 동서양 문명의 충돌과 융합이 일어나는 장소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정가록의 예언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한국이 세계 강대국들에 먼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지역이 미래 세계 질서의 모형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종교 연구가 박현조 박사는 한국의 역사적 순환은 더욱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한국이 겪은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민주화의 과정이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미래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려대학교 지정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세계 패권 경쟁의 결정적 변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미종 세력 균형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다는 예언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세계 열강들이 한국을 주시하는 이유는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래 세계 질서의 시험대이자 모형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계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이것이 정가록의 예언이 담고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정가록의 예언과 현재 세계 정세의 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곳에서 세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관점은 미국의 최근 대외 정책 변화를 더욱 의미심장하게 만듭니다. 워싱턴의 새로운 외교 기조가 한국을 향하는 이유에는 단순한 전략적 계산을 넘어선 역사적 필연성이 숨어 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 기조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2025년 현재까지 미국 외교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관계의 뜨거운 감자라 되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9억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분담금이 최대 50억 달러까지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액 증액이 아니라 동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벼라였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도 미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위협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가록에 언급된 서쪽에서 온 압력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시험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전략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13% 인상된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고 무역 분야에서는 철강 수출량 자율 규제를 통해 관세 폭탄을 피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지혜를 보여주는 사례였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며 이 지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미 본포 외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확장은 단순한 병력 증강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이제사 함대가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쿼드라 불리는 이 4개국 안보 협력체는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안보 구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접하고 있으면서도 가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정가록에서 예언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 패골의 균형추가 될 것이라는 구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워싱턴의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행정부는 전임자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2.0 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합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무역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한국에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정가록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서방의 강대국이 동방의 작은 나라의 압력을 가를 때 그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정가록은 예언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 정가록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이는 다음 주제에서 살펴볼 중국 견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과 직결됩니다. 미중 갈등이 2025년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충돌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안보 경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하이 증시와 뉴욕 증시가 동시에 폭락했던 올해 초 검은 월요일은 이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술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 6세대 통신 기술이 주요 전장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양측의 압박 속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압박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국입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닌 진영 선택을 강요하는 전략적 압박입니다. 정가록에 기록된 동방의 작은 나라가 두 세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무역 파트너입니다.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동시에 한국 안보의 핵심은 미국과의 동맹에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을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 협력 파트너를 다양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정가록에서 예언한 동방의 지혜로운 나라가 균형을 찾아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한국 정부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간 지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신동아연구소의 김정원 박사는 한국은 이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결국 가치동맹과 경제적 실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만 집중되었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한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제 세계 패권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기지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포위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핵심 추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쿼드와 오커스로 불리는 새로운 안보 협력체에 한국의 참여가 적극 요청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세계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올 때 동방의 작은 나라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현재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국가적 이익을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래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과정은 정가록이 예언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구절의 실현일지도 모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수록 한국을 보호하는 군사적 기반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기지의 전략적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14.7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지는 미국 본토의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지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첨단 군사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공 미사일 체계, 첨단 레이더 시스템, 사이버 방어 시설 등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의 상징성입니다. 이 기질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가록은 서쪽의 강대국이 동방에 큰 진영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규모와 역할은 이 예언과 일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가록이 그 진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토록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모두 이해관계를 가진 이 지역에서 한국은 첫 번째 방어선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사이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 울치 자유 가디언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들은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닌 지역 안보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정가록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서쪽의 강한 나라와 함께 힘을 기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안보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볼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같은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한반도 주변에 군함을 파견하며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에서 예언한 서쪽의 여러 나라들이 동방의 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경제와 무역 패턴의 변화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25% 관세 위협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블록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에 있는 공급망의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8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한 박형주 기자는 현재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글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모두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세계 언론은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독일 슈피게지는 평택, 미중 갈등의 중심지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는 정가록의 예언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가록이 예언한 그 나라의 선택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반도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부터 예견된 역사적 필연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2025년 오늘 우리는 세계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한국은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째, 대결 구도의 심화입니다.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한국은 분명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정가록은 천하가 둘로 나뉘어 서로 대립할 때 동방의 작은 나라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가치의 동맹인 미국 측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악화, 북한의 도발 위험 증가, 지역 내 긴장 고조가 예상됩니다. 정가록은 선택의 순간에 큰 고통에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한국이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맡는 시나리오입니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제3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가록에서 예언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화해를 이끌 것이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양측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외교적 지혜와 강력한 자주국 방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나리오입니다. 정가록은 천지가 크게 변하여 옛것이 새것이 되고 새것이 옛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급변 사태,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 또는 미국의 정책 대전환 등이 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정가록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혜로운 자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이 취해야 할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주국방 강화, 경제적 자립도 제고, 외교적 유연성 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중국의 부상,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등들은 모두 정가록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 데는 문구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한국의 선택이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자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안내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글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세계 패권일 수도 있고 역사의 흐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인류의 운명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가록이 예언은 천지개벽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실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대로 그가 먼저 한국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세기 전부터 예견된 운명의 실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가록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 붉은 용과 푸른 용의 충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을사년마다 한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905년 국권 상시에, 1965년 한인협자, 그리고 지금 2025년, 60년 주기의 을사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양 예언가 보우스는 을사년의 두 얼굴의 지도자가 동방반도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정감록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우스의 예언과 을사년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밝혀드립니다.
이 정골은 당신의 미래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우스는 정확히 누구이며 그의 예언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마다 한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905년 국권 상실, 1965년 한인협자, 그리고 지금 2025년 60년 주기의 을사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양 예언가 보우스는 을사년의 두 얼굴의 지도자가 동방반도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정감록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우스의 예언과 을사년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밝혀드립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미래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우스는 정확히 누구이며 그의 예언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이 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뒤흔든 절한점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인 1965년 을사년, 우리는 한일협정을 맺었고 이는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지만 또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60년이 지나 2025년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우스라는 인물은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신비로운 예언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흐릿하게 남아있지만 그가 남긴 예언의 정합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나라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우스는 자신의 저서 동방의 예언에서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을사년에 동방의 반도국가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자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만 외부적으로는 강인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정감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에서도 을사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두 예언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나왔음에도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예언들이 2025년 을사년인 지금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을사년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우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의 일치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보우스뿐만 아니라 동양의 여러 예언가들도 을사년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들의 예언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확인하는지 그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봅시다. 보우스는 그의 예언에서 을사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반도국가에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외부의 적들에게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우스는 이 지도자가 바람과 물의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이는 내부적 혼란과 외부적 압력을 상징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보우스가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구글의 전환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환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그는 60년 전의 한일협정이나 120년 전의 을사능력과 같은 중대한 전환점을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마이페, 마이베은 15세기 명나라 시대의 예언가로 그의 천서비결에서도 놀랍게도 을사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해해 반도의 용이 깨어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양의 오행에서 을사년은 의 기온이 강한 해입니다. 마이펙은 이 시기에 반도의 국가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여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남사고 선생 역시 정감록에서 을사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을사년에 새 군주가 나타나 백성을 구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남사고는 더 나아가 이 지도자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나왔음에도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종종 순환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을사년마다 반복되는 국가적 전환점은 그 증거입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국고를 상실했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 역학개설은 60년 주기를 하나의 완전한 순환으로 봅니다. 이 주기가 완성될 때 이전 주기와 유사한 에너지와 도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우스, 마이팩, 남사고의 예언이 모두 을사년과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 시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에 이 예언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 예언가의 통찰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예견한 지도자의 모습, 국군의 변화, 그리고 역사적 도전과 기회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언급한 을사년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60년마다 찾아오는 을사년의 역사적 사건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1905년 을사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11월 17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을사능력을 강제로 체결시켰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고종 황제와 많은 애국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적 위협 앞에 조약은 강제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5년 후인 1910년 한일교합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을사능력의 체결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조럼성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소식에 분노했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민영환 의정부 첨정대신은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나라가 망했는데 신하로서 어찌 살 수 있겠는가라며 자결했습니다. 이처럼 1905년 을사년은 국가의 운명이 급격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60년 후인 1965년 또 다른 을사년에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 전쟁 후 피폐해진 경들을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했고 이는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해석과 단지 정부 간의 청구권만 포기했다는 해석이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한일 관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1965년 을사년의 결정이 가져온 파장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을사년에 맞이했습니다. 과거 두 번의 을사년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면 2025년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참을 닫고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국가적 시련을 가져올 것인가?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합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국권을 상실했고 1965년 을사년에는 경제 재건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어떤 국가적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거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흉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 그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외부적으로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양면성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더십의 두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보우스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이 지도자다 백성들에게는 어버이와 같은 따뜻함을, 적들에게는 칼과 같은 날카로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중성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는 탁월한 리더십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포용과 화합을 추구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외부적으로는 강인한 결단력으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지도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양면적 리더십은 국가의 위기 시기에 종종 등장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내부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한글 창제와 문화 발전을 이루었지만 외부적으로는 국담을 강화하고 국방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 경제 발전에 이끌면서도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두 얼굴의 리더십은 2025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 앞에서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북한 문제, 일본과의 역사 갈등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처완적 과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으로 바른 접근법을 구사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인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보우스는 또한 이 지도자가 바람과 물의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바람, 풍은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래, 물, 수은 끊임없이 흐르며 침투하는 지속적인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 은유는 새로운 지도자가 직면할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바람의 시험은 갑작스러운 위기와 변화를 뜻합니다. 예기치 못한 국제 분쟁, 경제 위기, 혹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같은 상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경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잃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물의 시험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산업 구조의 재편 등은 당장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우스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지도자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의해 요구된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이는 특정 인물이 미리 준비되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리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치 구한말 위기 속에서 민영환이나 안중근과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했듯이 국가적 위기와 전환기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등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선출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내부적 화합과 외부적 강인함이라는 두 얼굴의 리더십을 균형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선 지금 우리는 이 예언된 지도자가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국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2025년 을사년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한반도의 국군 자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보우스의 예언에 따르면 을사년의 한국은 새로운 번영의 길로 들어서거나 깊은 시련의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을사는 한국의 국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급속한 추격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우스는 동방의 반도국가가 기술의 흉룡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더욱 주목할 점은 내부적 도전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양극화 심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방치의 경우 국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우스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적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안보, 이념적 대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우스가 예언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과 일치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외교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보우스는 동방의 반도국가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찾을 때 진정한 본능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이런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은 남북관계입니다. 보우스는 분리된 형제들이 하나로 합쳐지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평화로울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동반할 것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남 보배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나 평화적 공존의 길은 더욱 멀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도 그 직전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반도에도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우스의 예언대로 새로운 지도자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 모든 변수들이 맞물려 2025년 을사년 한국의 국운이 결정될 것입니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시련의 골짜기로 떨어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벼라 속에서 한국은 이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정세의 벼라 속에서 한국은 이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보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듯 반도국가가 사방의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2025년 을사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최근 북한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우스의 형제국가 간의 충돌과 화해라는 예언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오래된 갈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이 평화적인 방식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형태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더욱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 내에 두려 합니다. 보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반도국가가 두 고인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보우스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언급한 자연의 분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질병의 등장은 최근 몇 년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셋째, 기술의 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우스가 예언한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는 을사년의 별들의 특별한 배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흥미롭게도 2025년에는 실제로 여러 천문학적 현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부분 일식이, 4월에는 금성과 목성의 근접 현상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고대로부터 이러한 천체 현상은 중대한 변화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예언과 보우스의 예언이 일치하는 부분도 놀랍습니다. 두 예언 모두 을사년의 하늘의 징조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치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의 지혜는 종종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와 지점화적 상황은 우리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우스의 예언대로 반도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지혜입니다. 예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제시이며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보우스와 다른 예언가들이 남긴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예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을사년의 역사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1905년에는 외부 세력에 의해 국고를 상실했고 1965년에는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번영의 길을 개척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운명은 모든 국민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언과 징조들은 2025년 을사년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간다면 한국은 보우스가 예언한 동방의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을사년의 의미와 보우스의 예언에 대해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2025년 을사년,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는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우리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4년 중국의 작은 마을에 갑자기 나타나 나는 2050년에서 왔다고 주장한 유전하려는 신비로운 인물. 그가 예언한 내용 중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그의 마지막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전하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974년 가을,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 중국 알식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 낯선 남자의 출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광장에 나타난 그는 이상한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유제나. 나는 2050년에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 여행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고 다른 이들은 그가 서양의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며 경계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즉시 당 간부들에게 연락했고 곧 군인들이 유제나를 신문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유제나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공중에 빛나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트릭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유제나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히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일어날 마을의 작은 사건부터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큰 정치적 변화까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마오쩌둥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76년 9월 9일,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의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까요? 군인들은 그를 즉시 체포하려 했지만 마을 촌장이 말렸습니다. 그의 예언이 맞는지 지켜보자. 그때까지 그를 우리 마을에 머물게 하겠소. 그렇게 유제나는 알식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격리된 집에 갇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작은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미래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어르신들은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나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기술이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오직 중국과 아시아의 운명에 관한 예언만을 전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미래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마을에 나타난 지 2년 후 중국 전역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것입니다. 정확히 유제나가 예언한 날짜의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유제나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그를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중국과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유제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같이 귀중해졌습니다. 그날 밤 유제나는 더 많은 예언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 사후의 중고, 덩샤오핑의 개혁,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실현된 예언들. 이것은 반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제나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오쩌둥의 사망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으면서 유제나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식마을은 갑자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고 정부 관리들도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나는 이런 관심에도 조용히 자신의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마오 주석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이 중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서양의 경제 모델을 받아들여 중국의 문을 세계에 열 것입니다. 그것은 1978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 실각한 상태였고 그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자본주의적 경제개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놀랍게도 1978년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자신의 땅을 경작할 권리를 주는 것부터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특별경제구역 설립까지 덩샤오핑의 개혁은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유제나의 예언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유제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게는 과거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유제나는 계속해서 더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홍콩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것입니다. 156년간의 식민 통치가 끝나고 홍콩은 다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이 예언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의 홍콩 통치는 확고했고 반환 계획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984년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발할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유제나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제나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를 진정한 예언자,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서방의 스파이일 것이다.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 업무에 가담한 자일 뿐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그를 조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유제나는 항상 한 발 앞서 그들을 피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제나가 자신의 예언이 실현될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쓰여진 책과 같습니다. 나는 그저 그 페이지를 미리 읽었을 뿐입니다. 1999년
유제나는 안식마을의 몇몇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더 먼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긴박해졌고 예언의 내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의 질서를 바꿀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는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며 2028년의 충돌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8년,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8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인 올해 초, 유제나가 말한 첫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오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죠. 대만의 협에서의 군사훈련이 빈번해졌고 양측의 레토릭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유제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해상 사고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중국 경비정과 대만 군함이 충돌하게 될 겁니다. 우연히 시작된 이 사고는 마치 불꽃이 화약풍에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확산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해상 충돌 이후 양측은 즉각 군사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를 통일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규모 해상 봉쇄와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중국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무역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킬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제재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단절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하고 부동산 버블은 터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국내 소비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모순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근본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부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티베트, 신잠, 내몽골과 같은 오래된 분리주의 지역에서는 무장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의 통치에 불만을 품어왔지만 베이징의 강력한 통제로 억압되어 왔습니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이들 지역은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위로 시작하지만 곧 무장투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베이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시기를 중국의 대분열의 시작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일 국가로서의 중국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정치 단위로 나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청나라의 붕괴 이후 중국이 겪었던 군벌 시대와 유사하지만 더 깊고 근본적인 분열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일반 중국 시민들일 것입니다. 식량 부족, 에너지 위기, 재적 불안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절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들로 피난하려 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안점은 한반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우리는 2028년을 바라보며 유제나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제나가 말한 중국의 대분열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분열을 넘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제나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에 시작될 충돌 이후 중국의 상황은 마치 도미노처럼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던 중국의 대분열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며 2031년에 이르면 중국 대륙은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더 이상 광활한 영토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000년 역사의 중화제국은 6개의 새로운 국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믿기 힘든 공상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이전 예언들이 실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유제나에 따르면 대만과의 충돌, 국제 제재, 내부 반란으로 약화된 중국 공산당은 결국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31년 3월 베이징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고 중국 지도부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도 전국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이 권력 공백 속에서 중국은 급속도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연방 중국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군부가 주도하는 이 국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 영역은 베이징과 주변 성들에 국한될 것이고 끊임없는 내부 권력 투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연방 중국은 과거의 화려함을 그리워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소련 붕괴 후의 러시아처럼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동방공화국이 상하이와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만과 유사한 경제 모델을 채택하며 빠르게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개방 금지를 통해 빠르게 안정을 찾고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공화국은 가장 번영하는 신생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경제정책과 점진적 민주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 티베트와 신자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난 이들 지역은 자신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환영하고 신잠은 위구르인들의 자체 공화국을 선포할 것이라고 유제나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산업 기반이 약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개입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남방연합이 광동, 광시, 윈난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홍콩과 마카오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경제체제와 다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동북공화국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중국 북동부의 이 산업지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공업 기반을 활용해 경제를 재건하려 하겠지만 인구 감소와 환경 문제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유제나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동방공화국, 티베트, 신장의 독립을 빠르게 인정할 것이지만 러시아와 인도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다른 신생국들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공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인도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며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거대한 붉은 블록으로 그려졌던 중국은 이제 여러 색깔의 조각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분열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유제나는 중국의 정치적 분열만큼이나 충격적인 또 다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 닥칠 끔찍한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38년부터 2044년까지 일본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련의 지질학적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분노가 일본 열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고리가 깨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분노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2038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센다이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진이 도쿄까지 이어지며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1의 이 지진은 도쿄의 고층 빌딩들을 무너뜨리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내진 기술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이런 규모의 재앙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도쿄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무너지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회복하기도 전에 일본은 더욱 끔찍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유제나는 말했습니다.
2043년 일본의 상징이자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는 후지산이 분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수백 년간 휴화산 상태로 있던 후지산의 분화는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화산재가 도쿄와 요코하마를 뒤덮고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갈 것입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공기는 오염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농작물은 파괴되고 교통과 통신은 마비될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분화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간헐적인 폭발과 지속적인 화산재 방출이 일본 사회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피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2044년에 닥칠 것이라고 유제나는 경고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드는 연쇄적인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치 일본 열도 자체가 분해되는 듯한 이 재앙은 남아있는 인프라마저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산이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재앙의 결과로 일본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유제나는 예측했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많은 생존자들이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문화의 본거지가 해외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며 새로운 땅에서 생활을 재건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많은 일본 난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의 쇠퇴는 곧 한국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유제나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역사의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일본이 약해지는 그 자리를 통해 한국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과 일본의 쇠퇴 속에서 유제나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펼쳐집니다. 한국의 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제나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한반도가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말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40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 붕괴를 겪으면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통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전쟁이나 흡수 통일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북한 지도부 내부의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점진적 개방과 남한과의 협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수년에 걸친 단계적 통합 과정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력과 경제력,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우주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글로벌 영향력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지만 과거의 제국주의 강대국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 아닌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 중심적 가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제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어두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모든 빛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한국의 빛이 밝을수록 그 그림자도 깊어질 것입니다. 유제나는 한국의 급속한 부상이 세 가지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와 자원 부족의 위기입니다. 통해 한국의 산업화와 생활 수준 향상은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이는 환경적,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겠지만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북한 간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입니다. 수십 년간의 분단으로 형성된 이질감은 통일 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사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다른 강대국들의 개입입니다. 유제나는 특히 한 강대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행동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그림자도 가장 깊어집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빛날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만 내부의 약점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불길한 경고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가 말한 위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유제나의 예언을 단순한 미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유제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미래는 예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기회를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제나의 놀라운 예언들을 모두 살펴본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거리를 넘어 우리의 삶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유제나는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은 예언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경고와 준비를 위한 지침일까요? 우리가 유제나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 일본의 재앙, 한국의 부상과 위기, 이 모든 것은 경고이자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유제나의 예언이 실현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